올해 연말까지 용인, 성남 등 수도권에 3조 원이 넘는 토지 보상금이 풀려 부동산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린 여파로 은행권 수신금리가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실질적으로 마이너스 금리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은행에 돈을 맡기면 오히려 손해를 보는 셈입니다. 저금리 기조의 투자금이 재건축 시장으로 몰리면서 일부 재건축 단지의 분양가가 역대 최고가를 경신하는 등 강남권 재건축 시장이 뜨겁습니다. 이런 분위기는 인근 일반 아파트에도 영향을 미치며 아파트값이 동반 상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5일 수요일 센 경제 현장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올해 연말까지 수도권에서만 3조 2천억 원의 토지 보상금이 풀립니다. 기준금리가 사상 최저치로 떨어져 호재를 맞은 부동산 시장에 또 다른 활력이 돼줄 것으로 보입니다. 한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달 이후 용인 테크노밸리와 성남 대장지구 등 총 16개 사업지구에 대한 토지 보상이 시작됩니다. 용인 테크노밸리 부지 면적은 총 84만 464제곱미터 규모로 총 보상가는 1,800억 원에 이를 전망입니다. 8월에는 파주의 캠프하우스 도시개발 사업 47만 5,736제곱미터에 대해 2,700억 원 규모의 보상이 시작됩니다. 9월에는 5천억 원 규모의 김포 한강 시내폴리스 보상이 예정돼 있습니다. 10월에는 하반기 토지 보상 지역 중 최고 입지로 꼽히는 성남 대장지구 도시개발 사업지 보상을 시작합니다. 성남 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일대 91만 2천제곱미터 부지에 2020년까지 아파트와 단독주택, 학교, 공원 등을 건설할 예정으로 한국판 베버리 힐스를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보상비 규모는 총 6,900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연말에는 영종도에서 용유 노을비타운 조성 사업의 보상이 시작됩니다. 양주 역세권 도시개발 사업 1단계도 12월 즈음 총 2,320억 원 규모의 토지 보상에 착수합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저금리 상황과 맞물려 이번에 보상비가 풀리는 지역의 경우 인근 토지나 상가 등의 부동산 재투자가 활발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부동산 개발 사업에 따른 토지 보상금이 풀리게 되면 약 30% 정도가 대토 수요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현재 상황은 저금리 구조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때에 비해서 특히나 수익성 부동산이라든가 토지 보상금이 풀리는 인근 지역에 대한 대토 수요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연말까지 수도권 지역에서 토지 보상금이 풀리는 사업지구는 사업자가 민간이거나 공영 SPC인 경우가 많고 대부분 중소규모의 사업지구입니다. 서울경제TV 한지입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린 여파로 은행권의 수신금리가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실질적으로 마이너스 금리 시대가 도래했는데요. 은행에 돈을 오래 두면 오히려 손해를 보는 셈이 돼 투자처를 다양하게 넓히라는 조언이 나옵니다. 양한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시티은행의 수시 입출금식 예금인 참 착한 기업 통장의 명목금리가 예금액 1,000만 원 이하 기준 연 0.1%에서 연 0.01%로 0.09%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연 이자가 0.01%지만 15.4%에 달하는 세금을 떼고 나면 남는 게 거의 없습니다. 이 통장에 1,000만 원을 넣어둘 경우 1년간 받을 수 있는 이자는 단돈 1,000원. 여기에 세금을 떼고 나면 결국 846원의 이자를 챙길 수 있는데 1.0% 수준인 물가 상승률까지 빼면 결국 금리는 마이너스가 됩니다. 은행에 돈을 가만히 두면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수시 입출금 통장에 돈을 맡기기보다 투자처를 다양하게 바라보라고 조언합니다. 정기 예금에만 투자해온 투자자라면
비교적 안정적인 공기업의 신용연계 DLS 상품 또는 원금 보존 추구형 ELB 상품에 관심 가져볼 만합니다. 적극적 투자 성향을 가진 투자자라면 장기 성과가 우수했던 투자신탁 상품의 분산 투자도 권하고 있습니다. 최근 주목을 받은 개인 종합자산관리계좌 ISA 등 절세형 금융상품이나 예금 금리의 플러스 알파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채권 혼합형 펀드도 추천 대상입니다. 시중은행이 출시한 연 1, 2% 수준의 예적금에 넣어놓는 것도 방법입니다. KB 하나은행의 오필슨 코리아 예적금의 금리는 예금은 연 1.6%, 적금은 2.0% 수준입니다. 우리은행의 온라인 전용 위비톡 예금 역시 우대 금리를 포함해 연 2.1%의 금리를 보장합니다. 전문가들은 또 우리나라 가계 자산 포트폴리오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실물 자산과 금융 자산의 균형점을 찾는 것도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신용거래 융자 등 고객들이 주식을 사기 위해 빌려 쓰는 증권사 대출이자가 1년째 요지부동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증권사들은 기준금리 인하 때마다 수신금리는 즉각 내려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달 기준금리 인하 뒤에도 증권사들은 CMA 등의 수신금리만 내리고 아직 신용거래나 주식담보융자 금리에는 손을 대지 않고 있습니다. 대부분 증권사들은 지난해 3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를 반영해 대출금리를 한 차례 내리고서 지난해 6월 기준금리 인하 때는 그냥 지나갔습니다. 미래에셋대우는 지난해 4월 신용융자와 예탁증권 담보융자의 이자를 약 25bp 내렸을 뿐이고 삼성증권도 같은 달 신용거래융자 10bp에서 20bp, 예탁담보대출에 대해선 30bp가량 내린 뒤 1년 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NH투자증권도 비슷한 시기에 이자율을 한 차례만 인하했습니다. 이 기간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지난해 3월과 6월 그리고 이번 달까지 3차례나 떨어졌습니다. 알고 있는 위험은 위기가 아니라는 말이 있죠. 최근 은행주가 그렇습니다. 지난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추가 인하로 은행권 예대 마진은 더 떨어질 것이 불보듯 뻔하고 또 기업의 구조조정에 따른 충당금 확보도 은행권 분위기를 암울하게 하고 있는데요. 시장에서는 오히려 은행주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며 긍정적인 시각이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은규 기자입니다. 은행들이 올 하반기 수익성 방어에 골몰하고 있습니다. 이미 사상 최저 수준인 은행권의 순이자 마진은 지난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추가 인하로 더 떨어질 전망입니다. 이번 기준금리 인하로 인해서 상반기에 1.55%를 기록했던 은행들의 순이자 마진은 하반기에 약 1.52% 정도로 3bp 하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아무래도 은행들의 이자 수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에 은행들은 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대손 충당금도 확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은행권에서 추가로 쌓아야 하는 충당금은 조선업계에만 2조 원이 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처럼 수익성을 갉아먹는 악재들에도 최근 은행주를 바라보는 시장의 시각은 오히려 긍정적으로 변했습니다. 코스피 은행지수는 기준금리가 인하된 날 오히려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예대마진 감소와 구조조정이 새로운 이슈는 아닌 만큼 점차 구체화되는 모습이 오히려 불확실성을 해소해줬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기준금리가 내려갈 여지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확신이 생기면 추세적 반등까지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이번 기준금리 인하로 인해서 추가적인 기준금리가 없다는 컨센서스가 형성이 된다면 은행은 내년도서부터 이미 추세적으로 상승하는 그림이 나오기 때문에 불확실성 해소 차원에서 좀 긍정적으로 판단합니다. 특히 지난해부터 정부 정책에 따라 은행들이 고정금리 대출 비중을 늘려 기준금리 인하에도 이자 수익 감소 충격은 크지 않을 전망입니다. 증권가에서는 올 하반기 은행권 전체에서 총 1,400억 원 규모의 이자 수익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는 전체 순이익의 1.7% 정도로 미미한 수준입니다. 서울경제TV 정훈규입니다. 롯데그룹에 대한 수사를 압박하고 있는 검찰이 오너 일가의 자금 관리에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차명 계좌를 집중 추적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대대적인 비리 수사로 롯데그룹이 초토화된 가운데 미국 출장 중인 신동빈 회장은 정면 돌파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박미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롯데그룹 본사와 주요 계열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그룹 정책본부가 계열사들의 부당거래와 인수합병 등을 주도하거나 관여한 단서를 다수 확보했습니다.
지난 10일 오너 일가의 자금관리 담당 임원 등 3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면서 그룹 정책본부가 오너 일가의 자금을 계획적으로 관리한 정황도 확인했습니다. 검찰은 신격호 총괄회장 부자의 개인 금고에서 수사 단서가 될 만한 자료는 확보하지 못한 상태로 자금의 추적을 회피하기 위해 개설해둔 차명 의심 계좌를 집중 추적하고 있습니다. 차명 의심 계좌가 실제 차명 계좌로 판명될 경우 각 계열사별 부당 거래로 비자금이 조성됐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이미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신 총괄회장이 계열사를 통해 매년 100억 원의 자금을 조성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신동빈 회장의 자금관리 담당자한테서도 신 회장이 매년 200억 원씩을 계열사에서 받았다는 진술을 받아냈습니다. 한편 롯데케미칼의 미국 석유화학 공장 기공식에 참석한 신동빈 회장은 국민께 죄송하고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호텔 롯데 상장과 관련해서는 무기한 연기가 아니고 연말 정도까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국회에서 국민과 약속한 사안이니 꼭 상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신동빈 회장이 호텔 롯데 상장을 재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지만 검찰 수사 상황 등을 고려하면 상장 시점을 기약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결국 호텔 롯데 상장을 통해 부정적인 이미지를 싣고 불투명한 지배구조 문제를 해결하려던 롯데의 계획은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한 상태입니다. 호텔 롯데 상장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롯데그룹의 지주회사 체제 전환과 투명성 확보 등 각종 개혁 계획이 큰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제TV 박미라입니다. 사상 최저금리에 유동성이 재건축 시장으로 몰리면서 강남 재건축 단지들이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역대 최고 분양가를 경신하는 재건축 단지도 나올 것으로 예상되면서 인근의 일반 아파트들도 영향을 받는 모습입니다. 정창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주 금리 인하로 저금리 기조가 계속되면서 강남권 재건축 시장이 뜨겁습니다. 레미안 블레스티지로 재탄생하는 개포주공 2단지는 전용 71제곱미터의 경우 이달 실거래가가 12억 원입니다. 지난 4월 10억 2,500만 원에 거래된 것과 비교하면 두 달 새 2억 원 가까이 뛴 것입니다. 인근의 재건축 기대감이 높은 압구정 현대 10차 아파트도 1억 원 가까이 올랐습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에 따르면 이 아파트 전용 108제곱미터의 경우 3월 13억 9천만 원이었지만 5월 14억 9천만 원의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분위기는 재건축 호재가 없는 일반 아파트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업계에선 재건축 단지 가격 상승률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이지만 상승세가 옮아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서울 지금 매매 시장이 가격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강남권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을 기반으로 해서 신사동이나 이런 강남권에도 가격 상승의 그런 요인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개포동 대치 2단지 49제곱미터의 경우 4월 5억 8천만 원에 거래됐지만 한 달 후 6억 2,50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한 달 새 4,500만 원 오른 겁니다. 신사동 로데오 현대아파트 전용 55제곱미터는 지난 4월 5억 1천만 원이었지만 이달엔 5,400만 원 정도 오른 5억 6,450만 원에 실거래됐습니다. 업계에선 강남권 재건축 과열 양상이 일반 아파트 단지에 영향을 줘 당분간 동반 상승 분위기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로 낮추면서 초저금리 기조가 계속되는 가운데 활로를 찾던 저축은행들이 할부금융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자동차 위주의 기존 할부금융에서 벗어나서 생활 밀착형 할부금융으로 경쟁력을 키우겠다는 전략입니다. 김성훈 기자입니다. 저축은행을 통해 의료기기, 전자제품, 운동기기, 인테리어 등 생활에 꼭 필요한 제품들을 신용카드 없이 할부로 구매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난 3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저축은행도 할부금융업이 가능해진 상황입니다. 저축은행들은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현재 캐피탈 업체가 선점하고 있는 자동차 금융이 아닌 내구재 상품 개발 등 서비스 업종에 대한 할부금융 상품을 개발해 시장을 공략할 계획입니다. 카드사 할부금융과 형태는 같지만 한도가 비교적 높다는 점도 저축은행 할부금융의 강점입니다. 가장 먼저 할부금융에 뛰어든 JT저축은행은 전자제품, 의료, 운동기기, 인테리어 등의 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JT 할부금융을 출시했습니다. 금리는 품목에 따라 무이자가 가능하며 이자가 있을 경우 신용도에 따라 최저 연 7.6%부터 신청할 수 있고 최장 60개월까지 분납이 가능합니다. 소비자들에게 조금 더 저렴한 금리로 상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혜택을 드리고 저희 저축은행 입장에서는 수익 다변화를 위해서 더욱 노력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웰컴저축은행도 오토바이, 전자제품, 운동기기, 인테리어 등을 대상으로 하는 할부금융 상품을 개발해 판매할 계획입니다. 할부금융업 자격을 획득한 OSB, 인성, 조은저축은행도 상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축은행들이 연이어 할부금융 시장에 진출하면서 소규모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이자가 상대적으로 높은 기존 구매자금 대출 대신 할부금융을 이용해 기자재를 마련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서울경제TV 김성훈입니다. 네, 금시장이 뜨겁습니다. 6월 FOMC 회의, 중국 A주의 MSCI 편입, 그리고 브렉시트까지 굵직굵직한 글로벌 이벤트들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높아지면서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금으로 자금이 몰리는 모습인데요. 금 가격이 앞으로 더 상승할 여력이 있는 것인지 보도국 이보경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우선 최근 금값 추세부터 살펴봐 주시죠. 네. 최근 금값이 5거래일 연속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8월 인도분 금 선물의 가격이 전일보다 0.1% 오른 온스당 1288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달 6일 온스당 1294달러 이후 최고치입니다. 뿐만 아니라 금은 1분기에만 16% 급등하면서 30여 년 만에 분기 기준 최대 상승폭을 보였습니다. 금값 상승은 미국의 6월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낮아지면서 달러가 약세를 보이고 있고요. 또 브렉시트에 대한 경계감이 커지면서 안전자산 수요가 살아났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네, 금값이 지난해 말보다 20% 정도 더 올랐다고 하는데요. 과연 여기서 더 오를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시장에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네, 전문가들은 투자 기간을 어떻게 가져가느냐 이거에 따라서 금시장의 투자를 다르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선 단기 투자에 대해서는 브렉시트에 의해서 좌우된다는 것이 공통적인 의견이었는데요. 영국이 유럽연합을 탈퇴하는 쪽으로 결정이 나게 되면 금은 큰 폭으로 오를 것이라고 예상됐습니다. 또 반대로 결정이 된다면 단기간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이겠죠. 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브렉시트 결과에 따라서 금값이 결정이 될 텐데요. 자, 그렇다면 중장기적인 금값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일단 국제금융사들은 앞으로 금값이 더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제 금시세가 온스당 1,200달러를 오가고 있는데요. JP모건은 1,400달러는 손쉽게 넘을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또 금값을 가장 비관적으로 보는 곳이 골드만삭스인데요. 이런 골드만삭스도 최근 1,000달러였던 12개월 금 전망치를 1,150달러로 15% 높였습니다. 금값 상승세를 일부 인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자산운용사 피델리티와 글로벌 시장의 큰손 조지 소로스가 최근 금 매수 의견을 내놓으면서 더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피델리티는 인플레이션 상승과 시장의 변동성 확대에 대비하기 위한 전략으로 금을 꼽았습니다. 또 NH투자증권은 금시장이 강세장에 진입을 했고 앞으로 금값이 더 오를 수 있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NH투자증권은 기술적 측면에서 금 가격을 분석을 했는데요. 1970년 이후 금시장에 5번의 강세장과 5번의 약세장이 있었고 강세장의 기간은 평균 63개월로 이 기간 금값 평균이 385%나 뛰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또 반대로 약세장에서는 평균 47개월간 지속이 됐고 금값은 35에서 56% 하락을 했습니다. 가장 최근의 약세장이 2011년 9월부터 작년 말까지 금 가격은 52개월간 44% 하락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런 추세를 분석해 볼 때 지금 금시장이 추세적 상승세에 들어갔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금값이 더 오른다라는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반대 의견은 없었습니까? 네. 추세적인 강세장이 돌입을 했다고 평가를 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본 증권사들도 있었는데요. 미래에셋대우는 미국의 금리 인상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금 가격이 오른다고 전망하기는 좀 힘들다라고 밝혔습니다. 금 가격이 미국 달러에 밀접한 영향을 받는데요. 현재는 6월 FOMC에서 금리 인상 가능성이 낮아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금리 인상 가능성이 다시 불거지게 된다면 달러 강세 부담이 있다는 것입니다.
네, 금값이 연일 오르고 있습니다. 4주 만에 최고가를 경신했는데요. 그 배경과 또 앞으로 금값 전망에 대해서 보도국 이보경 기자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중국 A주의 MSCI, 즉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 신흥시장 지수 편입이 유보됐지만 국내 주식시장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에 1960선으로 밀려났지만 어제보다 0.16% 떨어진 1968.83으로 큰 변동 없이 장을 마쳤습니다. MSCI 이벤트가 해소됐지만 현상 유지로 마무리되며 시장에 큰 호재로 작용하지는 못한 것입니다. 중국 A주는 상하이 선전 증시에 상장된 내국인 거래 전용 주식입니다. MSCI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중국 증시가 접근성 측면에서 여전히 국제 기준에 못 미친다고 판단해 중국 A주를 EM지수에 편입하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시장이 전반적으로 불안한 가운데 외국인 자금 유출이라는 악재를 더할 요인이 해소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대형 이벤트에 대한 관망세로 MSCI 관련 이슈로 인한 시장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난달 청년 실업률이 역대 5월 중 최고치를 기록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갔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5월 취업자 수는 약 2,600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6만 1,000명 늘었습니다. 취업자 수 증가 규모가 4월에 이어 2달 연속 20만 명대에 그친 겁니다. 15세에서 29세까지 청년 실업률은 9.7%로 1년 전보다 0.4%포인트 올라 관련 통계 집계 이래 5월 기준으로 가장 높아졌습니다. 청년 실업률은 올해 2월부터 4개월 연속 동월 기준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다른 직장을 구하는 취업 준비자와 입사시험 준비생 등 사실상 실업자를 고려한 체감 실업률은 10.8%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지역별로 보면 조선업이 몰린 경남 지역의 실업률이 3.7%로 전년 대비 1.2%포인트 오르는 등 구조조정에 따른 여파도 감지됐습니다. 삼성중공업이 임원들의 임금 반납과 1,500명 희망퇴직 등의 내용이 담긴 세부 자구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박대영 삼성중공업 사장은 오늘 사내 방송을 통한 자구 계획 설명회에서 다음 달부터 경영이 정상화될 때까지 자신의 임금을 전액 반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임원들은 임금 30%를 반납해 경영 정상화에 앞장서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올해 약 1,500명에 대한 희망퇴직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수주 절벽 사태가 이어지면 내년 하반기부터 해상 선박 건조대인 플로팅독 일부와 3,000톤급 해상 크레인 등 잉여 생산 설비도 순차적으로 가동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삼성중공업은 주 채권은행인 산업은행에 1조 5천억 원대 자구 계획을 제출해 지난 1일 잠정 승인을 받았습니다. 삼성중공업은 올해 들어 단 한 척의 선박도 수주하지 못하는 등 극심한 수주 가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금융감독당국의 권고에도 법원의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버티는 보험사들의 행위를 위법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의 김창호 입법조사관은 보고서를 통해 보험금 지급 대상 여부를 알리지 않아 자연스럽게 소멸시효가 된 경우 현행법상 위법은 아니지만 기망행위로 볼 수 있다며 위법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보험사들에게 재해특약의 자살보험금을 약관에 명시된 대로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고 금융당국은 소멸시효 2년이 지난 보험금도 약관대로 지급하라는 권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삼성, 한화, ING생명 등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의 규모가 큰 대형 생보사들은 배임이 될 소지가 있다며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보험금의 지급을 미루고 있습니다.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서울시의 청년수당과 관련 서울시가 낸 수정안을 복지부가 수용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대우조선해양 비리를 수사하는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은 오늘 대우조선해양의 물류운송협력업체 H사 회장 정모 씨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배임증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정 회장은 남상태 전 대우조선 사장의 대학 동창으로 남 전 사장이 재직할 당시 각종 특혜를 제공받았다는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20일부터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1학년에 해당하는 2003년 그리고 2004년 출생 여성 청소년 47만 명이 자궁경부암 백신 무료 접종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질병관리본부는 바닷물에 사는 식중독균인 장염 비브리오균이 점진적으로 증가 양상을 보인다며 장염 비브리오균에 노출된 해산물을 먹고 식중독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윤지향입니다. 오늘 오전 비가 그치면서 잠시 소강 상태에 들었는데요. 다시 비구름대가 다가오면서 중부지방 곳곳에 천둥 번개를 동반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비구름대가 점차 확대되면서 오늘 저녁에는 남부지방에도 비가 내리겠고요. 이 비는 내일 새벽 서쪽 지역부터 그치기 시작해서 오전에는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다만 서울과 경기 동부, 강원 영서와 충북 북부 등 중부 내륙 지역은 낮 한때 다시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까지 중부지방과 경북 북부에 20에서 50mm의 비가 내리겠고요. 그 밖에 남부와 제주도에는 5에서 20mm로 예상되는데요. 비가 내리는 동안 돌풍이 불거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저기압의 영향을 받다가 점차 벗어나겠고요. 이후 중국 상해 부근에 위치한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는 나절 예보로 알아보겠습니다. 중부지방 내일 새벽에 비가 대부분 그치겠지만 내륙을 중심으로는 낮 한때 다시 비가 오겠습니다. 동해안 지방은 내일 새벽에 비가 그치겠고 이후에는 대체로 흐린 하늘이 이어지겠습니다. 남부지방은 새벽에 호남지방부터 비가 그치겠고요. 영남지방은 아침에 점차 개겠습니다. 물결은 서해중부 먼바다와 제주도 남쪽 먼바다, 동해중부 먼바다에서 최고 3m로 높게 일겠습니다. 금요일인 모레는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주말에는 대체로 구름이 많겠지만 제주도는 일요일 오전부터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는 전국에 장맛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지난해에는 평균 취업자 수 증가 규모가 30만 명이 넘었는데 올해는 벌써 두 달째 20만 명대에 그치고 있습니다. 또 청년 실업률은 5월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수출 부진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구조조정 여파까지 겹치면서 고용시장도 얼어붙는 모습입니다. 생 경제 현장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